또 그 김경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경찰이 저한테는 그렇게 수갑을 채우더니 저렇게 백주대낮에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MBC 보도를 보면 기자들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앵커 마지막에 멘트할 때 이제 너무 사심 넣어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언론인 라운지라고 이제 블라인드 가보면 MBC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요. 근데 원래 MBC가 예전부터 그런 회사였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참 그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활동할 때 시청자로 계셨던 분들이 방금 그 훈민 기자 말씀처럼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 하면 옛날 MBC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MBC는. 그분들도 그 소위 그 옛날 MBC를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MBC와 옛날 MBC, 옛날 MBC는 그렇지 않았는데라고 구분하는 것이 지금 뭐 제가 봐도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아요. 제가 잘 안 보니까 거의 안 보니까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왜 이렇게 MBC가 이렇게 됐을까, 이 모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저는 민노총에서 찾습니다. 민노총이 등장하는 순간 MBC가 특정 진영의 기관 방송처럼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언제쯤에 좀 그게 제가 헤게모니를 좀 잡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언제쯤이에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 그게 극대화가 된 게 그 2010년 전후해서 저는 극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저항이 정말 그게 이르렀고 그것이 2012년에 제가 홍보국장 기획 홍보본부장으로 있을 때 170일 파업에서 최극으로 치달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도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요. 그 성분 DNA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지금 현재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그 광우병 그게 있었잖아요. 2008년이죠. 2008년 MB가 대통령이 된 거의 직후에 소위 그 광우병 뇌구멍 송송탕인가요? 뇌송송 구멍탕. 뇌송송 구멍탕.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보도가 있었고 그때 저도 제가 그 간부였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언론인 기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신 대로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여기 애청자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요? 그 사건을.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취약하다. 이거 진짜 사실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진행을 했던 그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등장을 해서 약간 그 축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가 한 말이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봤을 겁니다. 그때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들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깜짝 놀랄 그런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놀랄 일이죠. 그게 가장 취약하고 그 취약한 그 퍼센티지가 90%가 넘었을 겁니다.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얘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다우너소는 광우병 소가 아닙니다. 그 주저앉는 소 말씀이시죠? 주저앉는 소죠. 그리고 주저앉기 때문에 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다우너소라고 하는데 광우병 소를
소를 하면서 광우병소가 아닌 소를 등장시키면 안 되죠. 그냥 뭐 물론 자료 화면으로 정상의 소는 소 떼들을 등장시킬 수 있겠지만 마치 이렇게 쓰러지는 소가 광우병소라는 인상을 주면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나도 저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주저앉으면서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아레사 빈슨이라고 그 네, 맞아요. 맞아요. 미국 여성 그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죽은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인간 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보도가 이 광우병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다 허위로 밝혀졌죠. 물론 이제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금방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는 얼마 전에 제 인사청문회 때도 등장하고 김보수 PD? 아니 최승호 나중에 사장이 된 사람은 진행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PD 자체가 있습니다. 조능희 PD가 나중에 또 역시 본부장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책임 PD라고 할 수가 있겠죠. CP였구나. 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이게 다 허위지만 언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자유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죄로 해준 것이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악의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뭐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뭐 의견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긴 하면서도 허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라고 판시를 했었고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MBC에서 사과 방송을 했었는데 그 사과 방송을 놓고도 또 PD들이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또 잘못됐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또 번복하기도 하고 개별이 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뭐 우리 최은민 기자가 그 김모 PD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작가와 담당 PD들 간의 이메일이 오간 걸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인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한 건 잡았다. 뭐 예를 들면 MB 정권을 예를 들면 공격할 건을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작가와 PD들이 주고받는 그런 취지의 이메일들을 주고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든 PD든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론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됩니다. 뜨끔. 네. 우리 최은민 기자나 이동재 기자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깁기식으로 그걸 이제 영어로는 체리피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해놓고 자기 필요한 팩트만 이제 가져다 팩트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이 광우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팩트가 아닌 것도 진짜 굉장히 큰 허위 사실들이 들어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결론을 정해놓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예쁘게 골라 담아서 그걸 완성시킨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저희가 그러면은 MBC에 대한 이슈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광우병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아니 저 이게 궁금했던 게 뭐요? 짧게 이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2009년 뭐 10년 그쯤부터 이제 그 DNA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바뀌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 제가 민노총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단일 노조였단 말입니다. 단일 노조가 그 과정에 이제 저는 뭔가 큰 계획이 있다고 보지만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래 단일 노조 한 개 MBC 노조가 있다가 그렇죠. 민노총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물론 MBC 내에서도 자발적인 세력이 그런 경향의 세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게 이제 민노총 세력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급격히 MBC가 좌경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언론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속도가 붙었다고. 민노총 기간지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 민노총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썸네일 아까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 그거 그 썸네일 있잖아요. 제가 언론사 썸네일 모아놓은 거. 예,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9개짜리? 예. 그거 요거 보시면 이 MBC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의 회사들입니다. 밑에 이제 채널A 하나 빼고는 제가 보기에 아마 다일 것 같은데 지금 언론 현실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잘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대성공을 거뒀죠. 예.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과 뭐 홍보 아니에요? 홍보? 예.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든 아니면 뭐 특정 뭐 노사 분규, 노사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선전할 수 있는 네. 채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홍보 수단, 네. 홍보 도구를 민노총은 점점 끌어모아서 그들의 그들의 산하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시의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아니 당신네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창을 하고 또 상업 권력 뭐 재벌하고 조금이라도 연결이 있으면 뭐 재벌한테서 돈을 받았다든가 뭐 어떤 뭐 전화를 청와대 누구가 받았다든가 하면 그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정치 권력, 상업 권력, 뭐 재벌 하고의 연결 관계를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은 노동 권력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권력입니다. 네. 권력. 어떻게 노동 권력 휘하로 들어가냐. 더더군다나 언론사 노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노조 자체를 부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기업이나 조그만 중소기업에도 노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익 진흥 또 임금 협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사 노조가 민노총 산하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노조비가 민노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언론노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그 큐시트 우리가 결정하지. 제가 참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웃는 게 우리가 결정하지. 민노총에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웃기세요? 그러면 왜 가입했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왜 가입했냐. 당연히 그렇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왜 노조비를 민노총에다가 그대로 주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민노총으로 갑니다. 민노총으로 가면 그 노조비를 받아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언론노조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과 그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노조비를 거기다 갖다 바친다는 거는 그게 바로 업무상 배임 횡령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기사가 저런 방향으로 나겠습니까? 네. 물론 자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운동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 확장한 결과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게 극대화된 게 조직화된 게 공식화된 게 바로 언론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사실상 준공식적으로 답변을 얻은 게 그거 한 번인데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노총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언론사 노조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민노총에는 강령의 노동자의 구성원의 정치 세력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 세력화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파적 정치 세력화겠어요? 좌파적 정치 세력화겠어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자기네들의 목표를 얘기하는 그 기관에 언론사,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언론노조위원장이 우린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뭐 큐시트 작성한다. 큐시트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뉴스 순서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케이스 한 번을 빼고는 한 번도 저는 언론노조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언론사 노조가 이 민노총의 사실상 정치단체라고 사실상이라고 붙였어요. 사실상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민노총 산하에 왜 들어가 있냐.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대한 부분으로 앞부분에 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은 그 전사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 어쩌다 보니까 뭐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정권하고 맞서는 그런 구도도 있었고 전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또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미지는 또 종군 기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군 기자 시절 그때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인간 이진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언제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1986년. 86년. 예. 이동재 시작했습니다. 걷지도 못할 때네요. 제가 이제 그런가요? 뒤집기도 못했을 때입니다. 네. 예. 참 젊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이제 최은민 기자도 제가 3살 때 옹알이 할 때가 말 한참 배울 때 최은민 기자 아장아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서대문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예. 그러면 종군 기자 시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 저 사진 나오네. 저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걸프전도 한번 취재를 하셨고 이라크전도 취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걸프전 말씀하셨으니까 통상 사람들이 중동의 전쟁하면 걸프전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1991년 1월 17일에 발생한 전쟁은 걸프전, The Gulf War라고 그러고 2003년 3월 20일에 발생한 전쟁은 이라크 전쟁, 이라크 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전쟁을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잠깐만 91년도면 일단 인터넷이 없었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인터넷이 처음 생긴 건 제가 듣기로 1986년인가 했는데 그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93년이니까 사실상 인터넷 전 시대였죠. 예. 그러면은 전쟁 나서 회사에서 뭐 너 이라크 가라, 걸프 가라 이렇게 해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참 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스토리인데 그땐 제가 경찰 기자로 마포서를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것도 하셨어요? 그 하리꼼이라고 경찰서에 자는 거. 당연히 해야죠. 제가 그거 하려고 자청해가지고 사회부로 갔었는데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 기자 사건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자들이 뭐 정말 전쟁 취재를 간다는 거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시절이었어요. 뭐 사회부도 사실은 제가 동기들보다 한 3년 3, 4년 늦게 간 거죠. 다른 동기들은 남자 동기들은 다 이미 사회부를 했는데 저는 조금 늦게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제가 싸워서 가게 된 건데 근데 이제 1990년 8월 2일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고 8월 5일에 안보리가 소집되고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하면서 전 세계 기자들이 이제 취재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각국의 이라크 대사관 문을 두드렸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MBC도 그렇게 비자 신청을 했죠. 비자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저도 이제 그 추정만 할 뿐인데 일단 대한민국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언론사가 닫힌 시장이었으니까 그쵸. 굉장히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파견은 해야 되는데 또 언론사 간의 경쟁도 있고
파견을 했고 또 상대사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았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예. 조중동도 물론 이제 그때 비자를 받았고요. 했는데 우리는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국제부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정말 참 미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퇴직을 하신 강성주 그때 당시에 국제부 차장 예. 강성주 선배가 어느 날 저 마포서에 이제 아침 그 하리꿈을 끝내고 사수말이 참 그걸 끝내고 하리꿈이가 아니라 이게 뭐 자꾸 일어가 등장합니다만 요즘 뭐 그 미스터 리도 그 일본에 가가지고 교류가 뭐 좋기 때문에 제가 일본말 한두 가지 쓴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 없겠죠. 매일 신문 이 금요 비대위를 비난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이제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진수가 너 이라크 비자 신청해가지고 취재 같이 갈래? 전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중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뭐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야세르 아르파트 여기에다 아라파트 이것만 하면은 들어오네. 쿠피에만 씌우면은 예. 완전히 아라파트 저겁니다. 예. 저 남자들이 쓰는 머리 수건을 쿠피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생긴 요 고정시키는 고정대를 니캅이라고 하나 그러시 싶은데 예. 그 아깔이구나 아깔. 예. 어쨌든 그 야세르 아르파트 PLO 의장이었죠. 예.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그 PLO 의장을 보고서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중동에서 납치, 특히 이제 비행기 납치, 요인 납치, 그리고 뭐 폭발물 설치. 그러니까 테러.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테러범으로 지정이 됐었죠.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걸 보고 어떻게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럴까라고 야세르 아라파트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네. 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AFKN을 봤거든요. 네. 지금의 AFN으로 변했습니다. American Forces Korea Network. 그러니까 미군 방송이에요. 주한 미군 방송이죠. 네. 그게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또 영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데 미국 뉴스의 뭐 거의 절반은 중동 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야세르 아라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예. 또 그게 중동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MBC에 입사를 하고도 중동 관련 세미나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강성주 선배가 그걸 아시고 네.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마침 이라크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총영사가 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라크 사람인데 네.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중동 가본 적 없으셨죠? 있었어요? 그 전에 실은 야세르 아라파트의 튀니지 망명 정부를 취재한다고 89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명 정부 취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짧은 질문에 너무나 답이 길었는데 그래서 강 선배가 저 배경을 알고 이제 야 진수가 너 이라크 비자 받아가지고 취재 같이 갈래? 해서 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근데 뭐 총탄 같은 게 날아다니는 그런 현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성으로서 이거 간다는 게 그때 솔직히 기혼이었어요, 미혼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2003년 때 사진이고요. 예. 91년에는 미혼, 2003년에는 기혼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애가 아니 그 결혼을 기혼이었다니까. 아니 91년도에. 91년에는 솔루션. 최훈민 기자 같은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점점점으로 끝내고 예. 없으셨어요? 2003년에는 4살 된 딸이 있었죠. 아니 근데 4살 된 딸을 두고 간다는 게 그 방탄조끼 입고 막 돌아다니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현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기자 정신이라고 많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4살 된 딸을 두고 정말 정신 나간 여성이다 이런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전쟁터 묘사 좀 궁금한 부분이 저는 있어가지고 그 묘사는 이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어서 별로 안 궁금한데. 아니 그래도 제가 진행 좀 할게요. 네, 아니 하나만. 네. 그 도착해서 기사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이야 뭐 그냥 카메라로 찍어갖고 그냥 대충 이제 카톡으로 보내도 가는 세상인데 그때는 도대체 보도를 리포팅을 어떻게 한국으로 보내요? 아, 좋은 질문인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91년과 이동재 기자 질문 답변도 좀 이따 할게요. 91년과 2003년에는 12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는데 91년은 아까 얘기대로 프리 인터넷 시대. 그래서 호텔 이제 교환수 예, 호텔 교환수한테 여기 룸 넘버 뭐 몇 번인데 몇 호실인데 한국에 몇 번으로 연결해 주라. 그러면 이제 끊고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2, 3분 뒤에 그 전화가 방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화로 한국에다가 리포트를 보내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녹음하고. 이제 그걸 녹음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경쟁이 치열하냐면은 이게 사실 교환수를 구워 삶아야 되니까. 좀 삶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는 향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남녀 불문하고. 냄새를 가려야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냄새겠죠. 냄새인데 그쪽 분들이 보면은 이 최현문 기자도 이게 선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한번 건너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어떻든 그 좀 약간 털이 많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땀이 나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지 맞아요. 어떻든 향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항에를 가면은 다른 화장품은 없어도 향수는 반드시 있어요. 뭐 프랑스도 뭐 향수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는데 어떻든 그 향수를 사가지고 그 전화 교환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럼 방번호를 저기 사진이 있네요. 네, 예, 방번호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쉽게 연결해 주죠. 요거는 이 역시 이제 2003년 사진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전화로 녹음을 하게 됐고요. 2003년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때는 또 위성 전화를 가지고 녹음을 해서 녹음이 아니라 그 전화를 걸어서 바로 녹음하는 거죠. 위성 전화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림을 보낼 때는 그때는 WTN이라고 월드 텔레비전 뉴스 이런 그 화면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방송하는 장면에 있으면 그 회사에 가면 이제 테이프에다가 녹화를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걸 끼우면 이제 위성을 통해서 한국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당시에 그러면 이라크전도 그렇고 걸프전도 그렇고 상당히 전장이 어지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철수하라고 명령도만 있었을 것 같고 그 취재진들 간의 경쟁도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느냐 결국에 이게 또 단독을 낳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 저는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전쟁을 2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섞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1991년은 조금 전에 그 최현민 기자 그 질문에도 들어있지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말하자면 이제 그 91년 1월 17일에 공습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이제 전화선 통신선이 차단이 됩니다. 이제 약간 옆으로 좀 셀게요. 그래서 91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이제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해라. 뭐 철수하면 살려주겠다. 망명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이 그 소위 걸프만 아라비아만 이쪽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전쟁 직후에는 미국인들에 대한 소개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라크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철수하세요. 뭐 공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인들에 대해서 소개령을 내리고 기업인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사관 인력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전쟁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쟁은 뭐 이미 그 상태에서는 예고가 되는 거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D-Day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뭐 그 다음 날 확인을 하게 되겠죠. 주로 이제 공습은 야간에 있게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격하는 쪽에서도 네. 가급적이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물론 이제 뭐 상당수는 피난을 나가지만 민간인들 활동이 없는 야간을 틈타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공격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 응? 방송사랑 방송국? 통신사. 예. 그러니까 통신탑, 네. 송신소 네. 이런 그 송신탑을 제일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또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 송신탑을 무너뜨리게 되면 물론 이제 군에서는 무전기도 있겠지만 어떻든 교신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첫 번째니까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방송국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는 전기? 전기는 그렇지만 이제 뭐 많이 끊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민간인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기도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엔 다리입니다. 다리 교량. 추가 인력. 군대 이동. 네. 군대 이동이 안 되겠죠. 교량 파괴를 하고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차냐면은 그냥 중간에 그냥 동강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청사들, 그 주요 정부 건물, 대통령궁, 그 다음에 국방부 청사, 이런 데가 파괴가 되는 거죠.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서셨던 그런 말씀을 저희가 좀 듣고 있는데요. 제 중간에 조금 세겠습니다. 그 인간 이진숙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들어보는 자리인데 여전사 이진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같이 글쎄 두 아이인가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뭐 전장을 헤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죠? 이제 몇 달 전에 체포됐던 그 사진 이거 띄워주시면은 야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지 않으세요? 왜 나는 좀 힘들지?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좀 전에 91년 전쟁, 2003년 전쟁 알려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그 두 개 전쟁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2003년 전쟁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자로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썼다면 단독이죠. 뭐. 그렇게 되는데 경험하기 힘든 인생을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활동할 때도 보면 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12년에 170일 파업을 겪었던 것도 그렇고 그때 제가 이제 소위 민노총에 찍힌 거죠. 왜냐하면 MBC 사상 그게 민노총 얘기 길게 안 할게요. MBC 사상 경영진이 노조에 사실상 처음으로 승리한 파업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파업 끝나면은 보면 이제 소위 딜을 해가지고 노조 쪽에서 이 국장 좀 날려라 뭐 해가지고 그 교체 명단을 서너 명 가져오면 그 중에서 한두 명 이렇게 들어주는 방식으로 타협이 돼서 파업이 끝났지만 2012년 170일 파업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경영진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좀 전에 이제 이동재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탄핵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탄핵당하셨잖아요. 예. 대한민국 역사상 또 탄핵을 경험한 사람이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을 앞두고 이제 자진 사퇴했으니까 실제로 탄핵이 된 케이스는 아니니까 실제로 탄핵된 케이스는 또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가 기관장으로 있었던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또 기관을 없애가지고 그렇죠. 자동 면직 사실상 해임된 케이스도 많지 않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있지만 그리고는 해임된 다음 날
10월 2일 다음 날 또 수갑 채우는 것도 이런 인생이 이것이 인생이다에 한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때 저희 산책 가시다가 갑자기 체포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네. 그래도 최소한 그 경찰의 아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제가 정말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옷 갈아입은 건데 실제로 제가 원래 입었던 옷은 시장 갈 때 입는 옷 비싼 옷이에요. 네. 정말 편한 옷을 입어가지고 옷이라도 좀 갈아입자 해서 남편이 자동차로 저 옷을 자켓을 갖다 줘서 그 걸친 옷입니다. 저 최근에 이제 위원장님 생각이 났던 게 그 김경시 의원 있잖아요. 네.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일단 출국 금지도 안 됐었고 돌아올 때도 체포를 하지 않고 집에 들렀다가 또 이미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자를 비교하는 그런 기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장면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진골인가 보죠.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세요. 1억 원 공천 헌금을 본인이 줬다고 네. 건넸다고 자술서까지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가기 전 출국한 다음에 썼나 제가 그 네, 시점을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든 1억 원 공천 헌금을 줬다고 하는 순간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뭐 100만 원어치 빵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흘간 청문회를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네. 저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인가요?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라서 그런가요? 민주당은 자산가한테는 관대하고 그런 정당인가요? 통상 우리가 민주 정당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의 편, 약자의 편 아닌가요? 지금 알고 봤더니 민주당은 강자의 편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글쎄 말입니다. 그런가 봐요.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를 봐도 아니 저는 세상에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동재 앵커가 그러지 말라 그러던데. 아니 예. 소리 나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지난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들 뭐 편입 의혹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뭐 법인카드 그러면서 저는 법대로 사용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더니 김병기 씨 같은 경우는 부인이 아예 뭐 다른 사람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썼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것에 분노를 안 하는지 그게 지금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게 좀 신기한데 정권 초라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아직까지는. 정권 초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더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느낌인데 네. 그냥 정권 초라는 것 외에는 딱히 이유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비상식이 뉴노멀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분들은 너무 기대 수준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권 초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답이 제가 굳이 좌우 진영을 나누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그 비리에는 좌우 진영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온갖 그 상상할 수 있는 비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김경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경찰이 저한테는 그렇게 수갑을 채우더니 뭐 50시간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지만 저렇게 백주대낮에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 초니까 더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저 댓글을 보니까 난 저렇게 살려고 하면 포기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쉽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보수 쪽에 있던 인사인데 여권
행을 했고 뭐 장관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청문회도 그렇죠. 청문회 일정도 일단 19일 하루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의혹의 개수 숫자로 보면은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청문회도 4번 하시잖아요. 예. 사실상 4번 한 예. 셈이죠. 예.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고 예. 며칠 뒤에 또 불러가지고 또 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는 정말 민주주의가 없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 뭐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은 이 다수결이라는 것은 최후의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예. 합의와 논의와 충분한 토의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는데 합의하자. 우리 의견이 다른데 합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표결을 하자라고 해서 손을 들고 다수 의견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설사 이제 그 소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만이 크게 없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모든 게 합법적입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합법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날릴 수 없으면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법을 바꾸면 합법적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면 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합법적으로 해요. 네. 참 그러게요. 근데 이 법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월화수목금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출근 시위를 1시간씩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며칠 걸린지 아세요? 112일 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이제 그보다 더 짧은데 2024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그날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14일에 사실상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2025년 4월 4일에 끝났으니까 제가 그걸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세봤더니 112일 나오더라고요. 112일. 물론 심리 자체는 1월 중순에 시작됐으니까 그보다 더 짧긴 한데 어떻든 스타트부터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때부터 청구 때부터 결론 날 때까지 112일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2025년 작년 10월 1일에 방통위 이 관련해서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냈거든요.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행복권, 평등 추구권, 직업 선택권 침해받았다고 해서 가처분을 청구를 했는데 오늘로 108일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112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정확하게 이제 같은 일자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데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어려운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없애버리고 이진숙 기관장 그것도 한 명만 다른 모든 직원들은 승계하면서 그리고 그 기관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이진숙 한 명만 날린 이 심판이 어려운 겁니까? 전자가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등장인물 자체부터가 뭐 훨씬 많고 지위부터 지위부터 그다음에 증인이니 뭐 관련 자료들이니 입증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대통령 심판이 훨씬 어렵잖아요. 112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8대0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마치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처럼 그렇게 또 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예.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하고 똑같이 지나가요. 그렇죠. 예. 112일. 예.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의식이 돼서 이거 위헌이다고 말 못하겠으면 이거 잘했다. 이거 합헌이다. 하라 이거예요. 난 참 진짜 제가 굉장히 읽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률가들이 이진숙 당신이 청구한 건 잘못된 거야. 당신 법 바꿔가지고 기관 없애고 당신 같은 사람 기관장 정무직 한 명만 날리는 것도 괜찮아요. 합헌이에요. 합법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법리를 사용해서 설명하는지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궁금해요. 최고의 법률가 아닙니까? 어디서 중요한 자리에 가서 자기 명함을 내놓으면서 저 헌법재판관 누구누구예요. 저 헌법재판소장 김상환이에요. 저 헌법재판관 김형두예요. 정계선이에요. 마은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그러면 그 명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 하는 분이다. 심판을 하는 분이다. 굉장히 존경을 하겠죠. 문양배 때문에 그게 좀 깨져가지고 저 사람 때문인데 저 사람. 네.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그렇게 자기 지위의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요즘 시대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가 월급으로만 치환이 돼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사명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예, 점점 이제 언론인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그냥 월급 받는 사람으로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안 하나 봐요. 왜냐하면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주고 언론인들이 기사를 써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팩트를 알고 분노할 것에 분노해야지 세상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재명 주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7년 된 기관을 법을 바꿔서 폐지를 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전혀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는 이름만 새로운 기관이죠. 미디어 넣고 이진숙 빼고 글자 수는 똑같겠네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고 말씀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선고가 나온 거죠. 1심 선고.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요. 조금 전에 징역 5년이 선고가 돼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거다. 대통령이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서 1신의 사적 안위를 위해서 사병화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재판부에서 설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재판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겠느냐 법리적으로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궁금한 게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경호처가 뭔지 몰라요? 경호처는 이제 경호라는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시를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판결문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적시를 한 것 같아요. 체포방해라고 하면 체포가 정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물론 그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면 우리가 체포방해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는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딱풀 영장 이런 부분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구멍이 많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물론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얼핏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놀랍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식이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뭐 저런 일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섬뜩하고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언론인들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재판정 모습이 중계가 되고 수갑을 찬 모습들이 화면에 비치고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속보로 뭐 여기 속보 났으면 또 다른 데는 아마 이제 섬뜩한 게 빨간색 바탕에 저런 식으로 자막이 나가면 정말 섬뜩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저렇게 하면은 저게 저는 이제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공포의 공화국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부분만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구속 취소가 될 때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저희가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최현민 기자님, 그러면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당원들 이제 제가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계속 만났을 때 느끼는 건 당원들은 이제 장동혁 호에 대해서 계속 서포트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비등비등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중에 하나를 봤을 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어디였더라? 이제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조사할 때 맨 처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국민의힘만 다 거르고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만 보면 40대 40으로 거의 동률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바이어스가 끼지 않고 그냥 처음에 전화 받자마자 이제 어디 정당 지지하십니까? 딱 이렇게 했을 때 비슷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어나 이런 어떤 노출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는 이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국민의힘 하는 거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젠다를 다 뺏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도 사육배송 없앤다. 민주당이 하나 띄우면 싸우고 또 띄우면 싸우고 하는 거에서 국민의힘이 뭔가를 띄웠던 최근에 저희가 기억하는 거 끽해봐야 김포의 서울시 편입 요 정도만 기억이 나지 그 이후에 어떤 거를 어떻게 보면 에드벌런처럼 띄워서 국민의힘이 주도를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주도를 지방선거를 맞아서 어떤 시대 정신이 이 어떠한 국민의 정서를 좀 건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요 당을 뽑아야 나한테 어떤 이익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저녁에 있는 삶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시대 정신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청년 대한민국 이어야 한다고 생각. 청년 대한민국. 실제로 그 OECD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지만 25세에서 34세의 대학 고등교육 비율을 보니까 한 71%로 압도적인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한 48% 정도 되는데 전 세계가 아니라 OECD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71%예요. 25세에서 34세.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5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청년이죠. 청년층이죠. 가장 똑똑한 청년을 보유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조사를 해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청년이 그 지방자치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갑자기 진짜 그 레프레젠트만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그 표집이 돼 있느냐. 사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똑똑한 청년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청년층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이 만약 저는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그 추천한 그 안을 보면 의무적으로 한 지역구당 청년을 반드시 1명 이상 배정을 한 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보면 청년들한테 뭐 60% 가산점을 준다. 이거는 저는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참 이렇게 망했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청년층은 그냥 기본 그 본인들이 얻는 지지율이 득표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0%를 얻는 게 어렵거든요. 예. 그럼 본인들이 그러면 10% 얻었다 치자. 어느 청년이 이동재라는 청년이 10% 얻었고 최은민이라는 뭐 중진이 네. 중진은 25%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청년은 거기다가 60% 더 얻어봤자 16대고 여기는 네. 아무것도 안 얻어도 25%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일종의 눈속임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청년을 생각하면 100점 중에서 20점을 깔고 이거는 기본 요금으로 줘라. 기본 요금이죠. 기본 요금. 그러니까 자기 딴 것에 얼마 몇 퍼센트 이거는 60%라는 건 속임수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해봤자 얼마나 뭐 반영이 안 되겠죠. 다만 정말 청년 똑똑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층을 활용할 생각이 있으면 압도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써라. 혁명적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사실 그 청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네. 소리를 내서 첫 번째는 저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소리지 하고 이 소리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분석을 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소리를 내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 친구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쏙쏙 들어오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 청년층을 활용했다는 건 사진 찍을 때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옆에 서라, 뒤에 서라, 앞에 서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상 공천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영을 안 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대 정신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에서 정말 그 전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뭐 K 컬처, K 뷰티, 또 뭐가 있습니까? K 정치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K 마트랑 두 개만 안 돼요. K 정치랑.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전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딱 하나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은 정치잖아요. 지금 이재명 주권 국가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나갔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더니 이미 뭐 그 고발을 해놨잖아요. 하더니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의 5개 재판 다 무죄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는 기관에 있는 그 기관장이 이재명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정치 중립 위반이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선거법 위반이면 조원철 처장 정치 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이죠. 왜? 고지방자치 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정치 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 딱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잣대는 같아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청년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화두가 돼야 된다. 시대 정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1시간이 넘었네요. 저희 지금까지 여전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과 함께 인간 이진숙이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핍박받는 모습은 워낙 그동안에 뭐 영상으로 많이 접하셨을 때니까 그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인터뷰 시간에 이렇게 종종 저희 금요비대에서 가질 건데 오늘은 이진숙 위원장을 모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좀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으세요? 저희는 한 3시간, 4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기자 얘기만 있는데 하면 더 재밌지 사실. 우리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MBC에서 누가 제일 재수없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원래. 좋죠. 예. 그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사진 하나 띄워드렸네요. 사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그 오전에 장동혁 대표 그 단식 현장에 다녀오시더라고요. 어디 익숙한 사람이 많이 보이네. 네, 김장겸 김장겸 의원 보이고 이준우 대변인도 보이고 하는데 예.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이 2개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대표를 응원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장 대표가 제가 수갑을 차고 영등포 경찰서 있을 때 가장 먼저 와준 분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마땅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려고 하면 당원이 투표를 해서 당원 손으로 뽑은 장동혁 지도부를 정말 그 모든 당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모든 당원들이 응원하고 서포트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주 그 강력한 나리선 미사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힘을 현재 지도부에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이 뭐 장동혁이 아니고 장서혁이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를 응원하고 모든 힘을 걸어서 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방선거만 기다리면서 공천받으면 내가 당선돼야지라고 생각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영상 편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훈미는 항상 힘든 것만 시켜요. 예. 뭐 시켰으니까 이게 또 뭐 생방송하면 이게 편집도 안 되니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가장 강력한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 조금 전에 제가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 잘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진숙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